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 여러분. 혹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된장찌개 한 그릇, 두부 한 조각, 콩나물 반찬 하나가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졌던 콩이 사실은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장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최근 SNS와 유튜브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 콩. 그런데 지금 이 콩을 두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으며 어떤 이는 이제 콩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콩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콩의 이면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콩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고, 특히 여성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부각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는 콩은 독이다, 콩이 암을 유발한다, 콩은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킨다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부부도 콩을 먹어도 되나요? 된장찌개도 위험한가요? 콩나물도 안 되는 건가요?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콩 섭취에 대해 극단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 중 상당수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확대 해석되거나 특정 맥락만을 강조해 전체적인 균형을 잃은 채 유포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렉틴이나 옥살산,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들이 무분별하게 위험물질로만 인식되며 콩 자체를 기피해야 할 식품으로 단정짓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콩은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권 식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된장, 두부, 청국장, 콩나물, 템페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에서 항산화, 항염, 심혈관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 소비되고 있다. 특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로 콩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극단적이다. 한쪽에서는 콩을 여성의 천연 보약이라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식품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정보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의 본질은 콩이라는 식품이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콩은 특정 조건에서는 약처럼 작용하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개인의 호르몬 상태와 장 건강, 그리고 미생물 생태계와 같은 생리적 변수들이다. 따라서 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콩에 대한 논란은 단지 식품 하나를 둘러싼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소플라본은 콩이라는 식물 속에 포함된 특별한 화합물로서 그 자체가 매우 독특한 구조와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폴리페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스스로를 해충, 자외선, 병원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화학 물질이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인간의 몸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파의 케르세틴, 녹차의 카테킨,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등이 대표적인 폴리페놀 성분들이다. 콩의 이소플라본도 이 폴리페놀 계열에 속하지만 이소플라본이 다른 폴리페놀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점이다. 피토는 식물을 의미하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을 뜻하기 때문에 피토에스트로겐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소플라본은 분자 구조상 인체 내의 에스트로겐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이소플라본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흥미로운 점은 이소플라본이 수동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마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지능적인 물질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소플라본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즉 CRM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특정 조건에서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에스트로겐 작용을 억제하는 이중적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폐경기 이후 여성처럼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한 상태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마치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듯한 효과를 낸다.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과다한 상태, 즉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용체를 선점하여 더 이상의 에스트로겐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스마트한 작용 방식 때문에 이소플라본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천연 보약처럼 작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복용자의 호르몬 상태, 수용체의 민감도, 장내 미생물 환경 등 다양한 생리적 요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약하자면 이소플라본은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자 동시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인체 호르몬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며 이중적인 작용 특성으로 인해 그 효과는 복합적이고 개인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대표적인 성호르몬으로서 생리주기, 임신 준비, 뼈 건강, 심혈관 보호, 피부 탄력, 기분 조절 등 신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물질이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야 하며 이 수용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이며 주로 유방과 자궁에 분포하고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처럼 작용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로 뇌, 심장, 난소 등에 주로 존재하며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두 수용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수용체 알파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세포 증식 신호가 계속해서 켜진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방암, 자궁 내막 증식증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수용체 베타는 이러한 증식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작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양뿐만 아니라 수용체의 분포, 민감도, 그리고 각각이 얼마나 자극받는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어떤 수용체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수용체 알파에 민감한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는 가속, 베타는 브레이크라는 메타포를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수용체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불균형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건강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여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현대 여성에게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호르몬 불균형 중 하나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앞서 언급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즉 가속 페달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세포 증식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이는 유방통, 생리과다, 감정 기복, 하체 비만, 불면, 피로감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의 문제로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에스트로겐 우세증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콩 제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상황에 따라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거나 그 작용을 억제하는 CRM으로서 기능하지만 이미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수용체 알파를 더욱 자극하게 되어 기존의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마치 이미 과속 중인 자동차에 추가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서 체내 세포 증식과 염증 반응,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양 발생 가능성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수용체 베타보다 가속 페달인 수용체 알파에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세증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보다 가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의 에스트로겐 활성은 약하거나 중간 수준이지만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환경이나 수용체 알파의 발현이 높은 개인에게서는 이소플라본이 추가적인 에스트로겐 효과를 발휘하여 조직 증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특정 호르몬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은 불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유방통이나 생리 이상, 감정 기복, 하체 비만 등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콩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반드시 호르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개인의 호르몬 상태에 따라 그 작용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바로 콩을 모두에게 좋은 식품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콩이라는 식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천연 보약처럼 작용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이유는 장내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대사, 호르몬 균형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며 특히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어떻게 흡수되고 대사되는지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대부분 배당체 형태, 즉 당분자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며 이 상태에선 체내에 흡수되기 어렵다. 이를 흡수 가능한 활성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베타글루코시다 아제라는 효소이다. 이 효소는 이소플라본의 당분자를 잘라내어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효소의 양과 활동성이 사람마다 다르며 장내 환경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유익균들이 적절한 수준의 베타글루코시다 아제를 생성하여 이소플라본을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시킨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불을 잘 조절하여 음식을 적절하게 익히는 것처럼 신체는 이 성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사람은 유해균이 다량의 베타글루코시다 아제를 생성하게 되고 이소플라본이 급격히 흡수되면서 호르몬 수용체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마치 불 조절에 실패한 요리사가 음식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며 체내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흡수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같은 양의 콩을 먹더라도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이소플라본의 혈중 농도 차이가 10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소플라본 외에도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같은 다른 폴리페놀 역시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며 동일한 경로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장내 효소의 작용이 과도할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국 콩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콩 자체의 성분보다 그것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장내 환경이 더 중요한 변수이며 이는 단순한 영양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인 맞춤형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한 장은 콩을 천천히 약으로 만들지만 불균형한 장은 같은 콩을 빠르게 독으로 바꾸는 위험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초래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이소플라본의 흡수 속도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에서 이미 사용된 에스트로겐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베타글루크론이다 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있다. 이 효소는 베타글루코시다 아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기능을 다한 후 글루크론산이라는 물질과 결합되어 비활성화된 상태로 장을 통해 배출된다. 이는 마치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처리 과정이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 이 유해균들이 베타글루크로니다아제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 효소는 다시 그 에스트로겐의 포장지를 벗겨버린다. 다시 말해, 원래는 체외로 배출되어야 할 비활성 에스트로겐이 재활성화되어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장간순환이라고 불리며 한번 분해되어 버려졌어야 할 에스트로겐이 다시 체내에 유입되어 수용체를 자극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이기도 하며 특히 콩처럼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할 경우 2중, 3중으로 호르몬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콩을 섭취할 경우 첫째로는 베타글루코시다아제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이소플라본이 급격히 흡수되고 둘째로는 베타글루크로니다아제가 에스트로겐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의 호르몬 부담이 가중되며 셋째로는 그 결과로 체내의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 과잉 축적되어 심각한 호르몬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두 효소는 작용 대상과 경로,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장내 미생물 상태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에서 장 건강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게 만든다. 베타글루코시다아제는 식물성 화합물을 분해하여 흡수 가능하게 하는 효소로서 이소플라본의 생체 이용률을 좌우하며 베타글루크로니다아제는 인체 내에서 이미 제거된 호르몬을 재활성화시켜 다시 체내를 순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욱 직접적으로 호르몬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콩이라는 식품의 영향력은 단순히 이소플라본의 함량이나 복용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체내에서 어떤 효소와 어떤 미생물과 만나 어떤 대사를 거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며 그 핵심은 결국 장이라는 내부 환경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소플라본은 고이트로젠 작용을 가지는 성분으로 이는 갑상선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대사 과정에 여러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마치 집안의 보일러처럼 열과 에너지를 조율하며 체온, 체중, 피로, 기분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관리한다. 그런데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갑상선 호르몬 생합성의 핵심 효소인 TPO, 즉 갑상선 과산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며 이로 인해 T3와 T4라는 주요 호르몬의 생산이 방해받게 된다. 또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인데 이소플라본은 요오드의 체내 흡수 또한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의 억제 작용으로 인해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미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하시모토병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을 가진 경우 면역계가 스스로 갑상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콩의 고이트로젠 작용은 이러한 공격을 더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갑상선의 기능을 더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율이 낮아져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 피로감, 우울감,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모든 것들은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겹치면서 호르몬 불균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생견과류에도 고이트로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콩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갑상선 억제 작용이 누적되어 더욱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콩이라는 식품은 호르몬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갑상선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콩의 섭취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흔히 콩은 건강식의 대표로 여겨지지만 체내의 호르몬 시스템에 따라 그 효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으며 특히 신진대사의 중심 기관인 갑상선과의 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콩에 대한 우려 중에서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요소는 렉틴과 옥살산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다.
이들은 모두 식물이 외부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만들어낸 방어물질로 자연 상태에서는 해충이나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렉틴은 단백질 성분으로서 식물의 병원체 저항 기능을 수행하며 콩뿐만 아니라 토마토, 감자, 곡물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무기산으로 시금치, 비트, 견과류와 함께 콩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물질은 공통적으로 장내 환경, 특히 장벽의 상태와 장내 미생물의 조성에 따라 독성이 될 수도 있고 별다른 문제 없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건강한 장에서는 장점막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어 렉틴이나 옥살산 같은 분자가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어선이 약화되어 이들 물질이 혈류로 흡수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특히 렉틴은 혈액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계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여 항체를 생성하며 이 렉틴 항체가 자가면역 반응을 촉진시켜 기존의 염증 상태나 자가면역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옥살산 역시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옥살로박터 포르미게네스라는 유익균이 옥살산을 분해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주지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된 상태에선 이 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옥살산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흡수되어 신장 결석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베타글루코시다 아제 활성이 과도하게 증가한 장에서는 이소플라본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들이 옥살산 생성 경로로 전환되기도 하며 이는 옥살산의 총량을 더욱 늘리는 원인이 된다. 더 나아가 렉틴과 옥살산은 함께 존재할 경우 장벽 손상 및 염증 반응을 시너지 효과로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일부 논문에서는 콩류를 섭취할 경우 렉틴과 옥살산이 동시에 흡수되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더욱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더욱 유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조리 방법과 건강한 장 상태가 유지되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렉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콩을 충분히 삶거나 발효시키면 대부분 파괴되고 옥살산 또한 적정량 섭취 시에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므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협 요소가 아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미 면역계가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에는 이 두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콩 섭취 시 반드시 개인의 장 상태와 면역 반응을 고려해야 하며 렉틴과 옥살산 역시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콩이 모두에게 건강한 식품은 아니라는 사실은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와 임상 경험을 통해 명확해지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 콩이 유익하고 누구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로 유방통, 생리과다, 불규칙한 생리주기, 감정기복, 하체 비만, 불면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미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콩에 이소플라본이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이 많고 소화 불량이 잦은 경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상태에서 콩을 섭취하면 베타글루코시다 아제와 베타글루크로니다 아제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호르몬 대사에 교란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심화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하시모토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등의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콩의 고이트로젠 작용으로 인해 호르몬 생성과 요오드 흡수에 장애가 생겨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등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장내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콩 속의 렉틴과 옥살산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최근에 복용한 사람들로.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여 미생물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이로 인해 콩 속 성분들이 비정상적으로 대사되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위험이 겹칠 경우 콩의 부작용 가능성이 커진다. 일곱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로. 이러한 식습관은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유익균을 감소시켜 콩 성분의 안전한 대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덟 번째는 호르몬 관련 암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로.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이력이 있다면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섭취를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으로. 이 시기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민감한 시기로 외부에서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태아의 발달과 산모의 내분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에 언급된 9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조건이 많을수록 콩 섭취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생리적 상태와 호르몬 시스템, 장내 환경에 따라 콩이라는 동일한 식품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이다. 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콩 섭취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이나 장 건강 문제,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콩 섭취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 없이 무작정 섭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섭취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부 반모 정도 혹은 두유 반컵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급적 발효된 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된장, 청국장, 템페 등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의 배당체가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으며 렉틴과 옥살산 역시 상당 부분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콩 외에도 다양한 폴리페놀 식품을 섭취하여 특정 식품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은 모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 식품이며 이들을 다양하게 섭취함으로써 특정 성분의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콩을 먹기 전에 반드시 장 건강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콩 섭취 후 체내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생리주기 변화, 유방 압통, 감정 기복, 소화 상태 등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콩이 본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향후 식단 조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된다. 일곱 번째는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 정보나 일반인의 조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혈액 검사나 호르몬 수치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콩이 건강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콩은 건강한 식단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콩 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매우 위험하다. 아홉 번째는 하루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기준으로 삼아 적정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25mg에서 50mg 사이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궁내막 증식, 월경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음식으로 환산하면 두부 한 모에는 약 25에서 30mg, 두유 한 컵에는 15에서 25mg, 된장 한 큰술에는 약 3에서 5mg 정도의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마지막 10번째는 콩을 먹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다. 천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며 건강한 사람에게만 이로운 성분이 특정 조건에서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콩이라는 식품이 내 몸에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섭취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맞춤형 식단의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